벌써 5번째지? 처진 며느리를 1년을 못 넘기고 심장마비로 다 죽었잖아. 화장실을 가다 우연히 엿들은 백숙집 사장의 속닥거림. 그 순간 건강을 핑계로 제게 수많은 생명보험 서류를 내밀던 시어머니의 다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작정 산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지 5분. 다정했던 시어머니는 쌍욕을 내뱉으며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인댁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시댁 식구들이 돈 때문에 제 목숨을 노린 그날, 저는 어두운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괴물들의 실체를 세상에 밝혀내겠다고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30년을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였어요. 고아원의 좁은 방에서 자라며 명절마다 텅 빈 식탁을 마주할 때면 저는 늘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저는 비로소 세상에 뿌리를 내린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진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으셨고 늘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우리 치안이가 우리 집에 와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시어머니가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씀하시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숭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여름의 한가운데 가장 무더운 복날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몰고 우리 집 앞까지 오셨어요. 날도 더운데 치안이 포양이라도 시켜야지. 내가 잘 아는 백숙집이 있어. 거기 가기 아주 실하다. 시어머니가 차문을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차에 올라탔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깊은 산길로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빽빽한 나무들이 끝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산속의 백숙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며 사장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늘 먹던 걸로 부탁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화장실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차에 오래 타고 있던 탓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난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 안쪽에서 사장과 종업원이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장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종업원에게 나직이 속삭였어요. 저놈이네, 또 며느리 데려왔네. 벌써 5번째 아니야? 종업원이 그릇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 집 아들한테 시집온 여자들 죄다 1년 못 넘기고 심장마비로 죽어나갔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며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보험 설계사 친구분을 데려오셨던 날이 떠올랐어요. 지아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든든하지.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내민 두꺼운 서류 뭉치에 영문도 모른 채 제 이름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5번째 며느리, 1년을 넘기지 못한 죽음들, 수많은 보험 서류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가 바로 저라는 끔찍한 진실이 제 머리를 짓눌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이대로 다시 저 식탁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본능이 제 온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의 작은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겨우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변기 위로 올라가 안간힘을 쓰며 창틀을 붙잡고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좁은 창문 사이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자 발밑으로 가파른 뒷산의 비탈길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어 산속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가 제 팔과 다리를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일어나 산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흙두성이가 된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저는 정상 부근까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다정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년이 또 어디 숨었어? 당장 안 나와? 시어머니가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험한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서 백숙집 사장이 손전등을 들고 산 초입부터 저를 찾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나 지금 산속에 숨어 있어.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다정했어요. 여보, 진정해. 나도 지금 그 근처에 와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말해볼래?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제가 도망친 걸 어떻게 알고 근처에 와 있다는 걸까요? 남편은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어디 있는지만을 집요하고 상냥하게 캐물을 뿐이었어요. 그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말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 끔찍한 살인극의 한패였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단 한 사람마저 저를 죽이려는 사냥꾼이었던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움켜쥔 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으로 미친 듯이 몸을 던졌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저 아래쪽 어둠 속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어요. 조금 전 통화하며 제가 무심코 올린 그 위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황급히 길려 우거진 덤불 속으로 몸을 던지듯 숨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시덤불이
제 살갗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저는 신음 한번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윽고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고 문이 2번 거칠게 닫히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속에서 저를 찾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자리에 합류한 거였어요. 손전등 불빛 2개가 제 가슴은 덤불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 못 갔을 거야. 아까 통화할 때 거친 숨소리가 다 들렸어. 이 근처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그년이 보험금이 얼만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도망을 쳐.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곱게 안 보내줄 테니까. 이번 건은 액수가 역대 제일 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 약속한 대로 절반은 내 몫이다. 알지? 이 어미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제 목숨값을 두고 모자가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태연하게 분배를 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따뜻한 가족이라 믿고 마음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한낱 돈덩이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 사람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제가 숨은 곳에서 점점 멀어져 반대편 능선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더 엎드려 있었어요. 겨우 떨리는 몸을 일으키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뒷면을 더듬어 작은 유심칩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어둠 속 수풀을 향해 있는 힘껏 던져버렸어요. 이제 세상과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마저 제 손으로 끊어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산비탈을 타고 졸졸 흐르는 가느다란 계곡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발자국도 남지 않고 사람 냄새도 지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맨발이 푹푹 빠지고 미끄러운 돌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뾰족한 자갈이 발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아픔조차 살아야겠다는 의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길을 따라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저는 산을 완전히 벗어나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국도변에 다다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도로 위로 새벽에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저는 지나가는 차라도 한 대 잡아 무작정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차 지붕 위에서 빨갛고 파랗게 깜빡이는 불빛, 지역 파출소의 순찰차였어요. 저는 순간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에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가려고 2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순찰차의 조수석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조수석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백숙집 사장이었어요. 사장은 운전석에 앉은 경찰과 무슨 즐거운 농담이라도 주고받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 동네 경찰마저 저 짐승 같은 자들과 한 통속으로 엮여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이 넓은 세상 어디에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로 옆으로 움푹 파인 깊은 배수로 안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질척한 진흙과 썩은 물이 제 얼굴까지 사정없이 튀었지만 저는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찰차의 환한 불빛이 제가 처박힌 배수로 위를 천천히 울고 지나갔어요.
저는 숨소리마저 삼킨 채 차가 완전히 멀어져 사라질 때까지 그 더럽고 차가운 물속에 온몸을 담그고 버텼습니다. 순찰차의 엔진 소리가 아득해지고 나서야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배수로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저는 마을버스가 다닐 법한 외곽의 정류장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신발은 산속 어딘가에서 잃어버려 맨발이었고 찢긴 발바닥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걷고 또 걸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결국 저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생각만이 무너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겨우 낡은 버스 정류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녹슨 표지판과 부서진 의자뿐인 초라한 정류장이었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드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쭉 빠져나갔어요. 밤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쉬지 않고 걸은 탓이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고 눈앞의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다리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더니 저는 더는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차가운 정류장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뺨을 댄 채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져 갈 무렵이었어요. 어디선가 강렬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쓰러진 제 얼굴 위로 환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내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차에서 내려서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바닥에 널브러진 저기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흐릿한 시야 끝에 어렴풋이 들어왔어요. 결국 남편 일당에게 붙잡히고 만 거라는 절망감에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저는 그저 다가오는 운명에 몸을 내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가온 남자가 늘어진 저를 두 팔로 번쩍 안아들었어요. 남자는 인형처럼 축 늘어진 저를 거칠게 자신의 차 뒷좌석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저는 흐려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차는 남편과 경찰이 저를 찾아 헤매던 그 산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맹렬하게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불빛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만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곳은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두꺼운 천으로 가려진 허름한 모텔방이었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방 안쪽에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야? 당신도 그 사람들이 보낸 거야? 차라리 죽일 거면 빨리 죽여. 남자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낡은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진정해. 나는 그 사람들 편이 아니야. 김도진이라고 해. 너를 구하러 간 거였어.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어 그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저였으니까요. 김도진은 제 의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의 한쪽 벽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제야 벽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벽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가계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젊은 여자 4명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하나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너처럼 그 집에 시집 갔다가 1년을 못 넘기고 죽어나간 며느리들이야. 너까지 5번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어요. 저와 똑같은 운명에 처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김도진은 그중 가장 왼쪽에 붙은 첫 번째 여자의 사진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이 사람이 내 친동생이야. 5년 전에 그 집에 시집 갔다가 그렇게 됐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남자가 왜 저를 구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김도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런데 경찰 윗선부터 그 집안과 다 엮여 있더라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자꾸 위에서 막았어.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잡으려고 형사 옷을 벗어던졌어. 그러고는 몇 년을 저 일당만 쫓아다녔지. 사건이 있던 그날도 시어머니 차를 몰래 뒤따라가던 중이었어. 너희가 백숙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산에서 도망쳐 외곽 정류장에 쓰러진 너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데려왔어.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이 남자만이 이 넓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와 같은 편이었던 겁니다. 김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 제게 툭 던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영문도 모른 채 서명했던 보험 서류들의 사본이었어요. 잘 봐. 네가 죽으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전부 네 남편으로 돼 있어. 그것도 역대 며느리들 중에 제일 큰 액수야. 저는 그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카만 숫자들이 마치 제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어요. 제 죽음이 그들에게는 그저 한몫 단단히 챙길 돈벌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방 안쪽에 켜져 있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제발 우리 아내 좀 찾아주세요. 뉴스 자막에는 제가 우울증으로 가출했다가 실종된 불쌍한 여자로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는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저를 찾고 있다고 전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들은 합법적인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저를 향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미친 여자로 몰려 곱게 죽임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처절한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모텔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발작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가면 죽고 여기 있어도 죽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거야.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저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공포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김도진이 성큼 다가오더니 제 두 어깨를 강하게 틀어주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면서 도망만 다니면 평생 쫓기다가 개죽음을 당할 뿐이야. 그게 네가 원하는 결말이야?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살고 싶으면, 정말 억울하면 이제 네가 직접 그놈들을 사냥하는 미끼가 되어야 돼. 도망치는 토끼가 아니라 덫을 놓는 사냥꾼이 되라는 거야. 그의 형령한 눈빛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흐느꼈어요. 그러다 문득 고아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그 지독한 외로움. 그런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것들이 처음부터 저를 죽이려고 다가온 사냥꾼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곱씹자
슬픔은 어느새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할게. 그놈들이 나한테 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제 대답을 들은 김도진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무너뜨릴 상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일당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보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 바로 그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년이 자금줄이자 약점이야. 돈줄을 먼저 끊고 입을 열게 만들면 그 위로 줄줄이 엮인 놈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 속에서 낡은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졌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거칠게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일 때마다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가 함께 잘려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김도진이 건넨 위조 신분증을 받아들고 위치 추적기가 몰래 달린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던 어제의 제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한 또 다른 이지안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김도진과 위험한 동맹을 맺은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보험 설계사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미리 잠입해 그녀를 기다렸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이윽고 명품 옷을 차려입은 보험 설계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자신의 외제차로 향했어요. 저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참아. 저 여자 출근 동선을 완벽하게 외워둬야 돼. 사무실에 들어갈 틈을 노려야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차를 몰고 빠져나가는 경로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며칠간의 치밀한 관찰 끝에 우리는 그녀가 사무실을 비우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어요. 드디어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입에는 마스크까지 단단히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배달기사였어요. 저는 가짜 택배 상자를 든 채 아무렇지 않은 척 보험 설계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침 그녀는 외근을 나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저는 빠르게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놀림만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책상 밑 보이지 않는 구석에 손톱만한 도청기를 붙이고 컴퓨터 본체에는 김도진이 준 작은 장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 장치를 통해 빼낸 컴퓨터 속 자료들을 보던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죽일 때마다 보험 설계사에게 거액을 건넨 검은 거래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남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이 흘러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보여? 이게 다 사람 목숨값이야. 며느리 하나 죽일 때마다 이 여자한테 떨어진 돈이라고. 저는 그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소름 끼치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이거 봐. 죽은 며느리들 전부 결혼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 게다가 그 누구도 시신을 부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사망 진단을 내리는 의사마저 저들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범죄였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 역시 결혼 1년째 되는 날 아무도 모르게 심장마비로 위장당해 한줌제가 되었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우리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보험 설계사를 뒤따라가 인적 없는 곳에서 그녀를 차에 태웠어요. 그러고는 도시 외곽의 폐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녹슨 자동차들이 산처럼 쌓인 어둑한 폐차장 한가운데 저는 그녀 앞에 출력해온 거래 내역을 와르르 쏟아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당신들 누구야? 왜 이러는 거예요? 김도진이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이 종이들이 뭔지는 네가 더 잘 알 텐데. 사람 5 죽인 돈을 받아 챙긴 증거야. 이대로 경찰에 넘기면 너도 주범들이랑 똑같이 콩밥 먹는 거야. 보험 설계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어요. 나 기억나? 1년 전에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와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던 그 며느리. 살아있어서 놀랐어? 저를 알아본 보험 설계사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람을 죽인 건 그 모자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무너져 내린 그녀는 결국 떨리는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독약을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뒷골목에서 약을 만드는 브로커예요. 그 사람 은신처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빼줘요. 우리는 그녀가 불어준 브로커의 은신처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음침한 지하 은신처를 덮쳤습니다. 각종 약병이 어지럽게 널린 그곳에서 비쩍 마른 브로커가 우리를 보고 기겁했어요. 김도진은 그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윽박질렀습니다. 네가 그 노인네한테 약을 만들어 넘긴 놈이지? 사람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 약 말이야. 저는 작은 카메라를 켜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겁에 질린 브로커는 결국 모든 것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할머니가 시켜서 만들었어요. 색도 냄새도 없어서 먹으면 그냥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약이에요. 그동안 몇 번이나 갖다 줬어요. 그의 자백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사무실에 심어둔 도청기에서 익숙한 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년 명의로 된 전셋집 보증금까지 싹 빼냈어. 실종신고 해놓으니까 일처리가 깔끔하네요. 잘했다. 그년 시체만 찾으면 보험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거야. 자, 우리 아들 수고했으니까 한잔하자.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웃는 소리가 도청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제가 죽었다 치고 제 전 재산까지 빼돌리고는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사리에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제 저들을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 끌어들일 마지막 미끼를 던질 차례였어요. 저는 남편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를 교묘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어느 외진 폐물류 창고에 혼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제보글이었어요. 마치 우연히 저를 목격한 사람이 쓴 것처럼 꾸민 겁니다. 미끼를 던지고 우리는 숨죽여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 추적기 화면 속 남편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태우고 브로커에게서 새로 받아온 독약 주사기까지 챙겨 그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덥석 문 거예요. 저는 화면 속 움직이는 점을 바라보며 김도진을 향해 나직히 말했습니다. 왔어. 드디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어.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김도진도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함정까지 완벽하게 설치한 결전의 밤이 찾아왔어요. 도시 외곽에 버려진 낡은 물류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드나들었어요. 이윽고 멀리서 자동차 불빛 하나가 다가오더니 창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어요. 남편의 손에는 쇠 지렛대가, 시어머니의 손가방 속에는 독약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그 안에 혼자 숨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금살금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창고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밧줄은 언제든 풀 수 있도록 느슨하게 묶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사악하게 웃었어요.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쥐새끼 같은 년. 어딜 도망쳐? 결국 이렇게 잡힐걸.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와락 움켜쥐고는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곱게 죽여주려고 했더니 사람을 아주 며칠을 개고생을 시켜. 그 우아한 척하던 게 다 너 같은 년들 등쳐먹으려고 한 거다. 알기나 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힐 듯한 고통에도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모든 굴욕을 참아내기로 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남편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했던 신랑의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보,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겠네. 솔직히 너 같은 고아 하나 거두준 값으로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 아니야? 남편은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능글맞게 입을 놀렸습니다. 너 이전에 4명 다들 너처럼 외롭고 가진 것 없는 여자들이었어. 적당히 사랑해주는 척하다가 1년째 되는 날 약 한 방이면 끝이었지. 다들 곱게 심장마비로 갔어. 너도 그 명단에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게 됐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지금 이 자백이 고스란히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독약이 든 주사기를 꺼내 들었어요. 날카로운 바늘 끝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다. 이거 한 방이면 너도 편하게 갈 수 있어. 얌전히 있거라. 주사바늘이 제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 사방에 설치된 거대한 조명들이 일제히 켜지며 눈부신 빛을 쏟아냈어요. 칠흑 같던 창고가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김도진이 권총을 빼들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기까지야. 그 주사기 당장 내려놔. 갑작스러운 빛과 김도진의 등장에 남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당황하기는커녕 들고 있던 주사기를 흉기처럼 휘두르며 김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놈은 또 뭐야? 다 죽여버릴 거야. 김도진은 가볍게 몸을 틀어 시어머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손목을 비틀어 단숨에 그녀를 바닥에 제압했어요. 김도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창고 곳곳을 가리켰어요. 벽 모서리마다, 천장 구석마다 작은 카메라들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잘 봐. 너희가 지금까지 떠든 말, 저 주사기로 사람 죽이려던 짓까지 전부 다 찍혔어.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생중계되고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조금 전 그들이 늘어놓은 끔찍한 자백과 저를 죽이려던 장면이 경찰청 특별수사팀과 방송국 제보 창구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느슨했던 밧줄을 스르르 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겁에 질려 떨던 가엾은 며느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이번에 출동한 경찰은 저들과 한 통속이던 동네 파출소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내려온 광역수사대였어요. 수많은 경찰들이 창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너희 뒤를 봐주던 그 썩은 경찰들이 손쓸 틈도 없어. 윗선을 다 건너뛰고 본청에 직접 넘겼거든. 경찰들은 바닥에 엎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곧바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어요. 놔라.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 다 가만 안 둔다. 저는 끌려가는 두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와 시어머니라 불렸던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두 사람, 이제 다시는 바깥 세상의 빛을 못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지옥을 평생 감옥 안에서 똑같이 느끼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뼛속까지 시린 조소를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수갑을 찬 두 사람이 발악하며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려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 후로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들이 숨겨두었던 더러운 재산은 전부 나라에서 환수해 갔어요. 한 가족이 며느리들을 제물로 삼아버린 기괴한 연쇄보험 살인 사건은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날마다 신문과 방송의 첫머리를 장식했어요. 저들과 손잡았던 파출소장도 가짜 사망 진단서를 써준 병원장도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썩어빠진 공범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죄받은 거예요. 모든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받아 조용한 교회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가꾸운 빵 냄새를 맡고 있으면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제 두 발로 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진짜 자유와 평화의 단맛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감옥에 갇히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가꾸운 빵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 가득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만하면 참 좋은 하루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시뻘건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사람은 김도진이었어요. 지아나, 정신 차려. 눈 떠 제발. 김도진은 축 늘어진 저를 들쳐업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온갖 검사를 받는 내내 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고 온 의사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환자분 몸속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이면서 장기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괜찮은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대로 가면 길어야 2주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2주라니요. 겨우 모든 악몽을 끝내고 자유를 손에 넣었는데 이제 와서 시한부라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제 건강을 챙긴다며 보약과 국물을 끓여 먹였습니다. 우리 지안이 몸 약한 거 알지? 이 어미가 끓여주는 거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매일 아침 그 따뜻한 국그릇을 내밀던 시어머니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산속에서 도망쳐 살아남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미 1년 전부터 제 몸속에 죽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독이 보통 물질이 아닙니다. 브로커가 만들었다던 그 죽효성 약과는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희귀한 독이라 솔직히 해독제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해독제조차 만들 수 없다는 절망적인 벽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겨우 얻어낸 자유와 목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팔에 꽂힌 링거줄을 부여잡고 사정없이 뽑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던 김도진의 품으로 무너지듯 쓰러져 오열했어요. 싫어. 이렇게는 못 죽어. 그 사람들 다 잡아놓았는데.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 좀 살려줘. 제발 살려줘. 김도진은 그런 저를 말없이 꽉 끌어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릴 거야. 그년이 만든 독이면 그년한테서 답을 받아내면 돼. 다음날 김도진은 교도소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면회실에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김도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지아내한테 무슨 독을 먹였어? 해독하는 방법을 대. 안 그러면 네가 죽인 사람들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라도 죗값을 더 치르게 할 거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리병 너머에서 낄낄거리며 웃을 뿐이었어요. 해독제? 그런 게 있을 거 같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못 죽인 게 한이었는데 천천히 썩어 문드러져 죽을 거라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죽음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김도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유리벽을 내리쳤지만 돌아온 건 그녀의 더 큰 비웃음 뿐이었어요. 그 시각 저는 병실에 누워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손끝부터 천천히 근육이 굳어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그 괴물들한테 질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끝까지 발버둥 칠 거야. 고아원에서부터 모진 세상을 홀로 견뎌온 그 질긴 생존 본능이 다시금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김도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길이 있어. 그년이 처음 사람 죽였을 때, 그러니까 내 동생을 처리했을 때 쓴 방법이랑 지금 네 증상 사이에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김도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수년 전 자신이 모아둔 옛 수사 기록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며칠 밤낮으로 뒤지던 그의 눈에 마침내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죽은 여동생의 화장 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어딘가 어색했던 거예요. 이거 위조야. 진짜 도장이 아니야. 그럼 그날 화장됐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옛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뒤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어느 정신병원으로 매달 거액의 돈이 꼬박꼬박 이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동생은 죽은 게 아니었어.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야. 그의 눈빛이 희망과 분노로 번뜩이기 시작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김도진은 통장에 찍혀있던 그 산속 정신병원의 주소를 들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첩첩산중을 한참이나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어요. 낡고 음침한 그 병원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었어요. 김도진은 곧장 병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귀쾌한 곰팡내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굳게 잠긴 독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도진은 어깨로 문을 몇 번이나 들이받은 끝에 마침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비쩍 마른 여자 하나가 벽에 기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하지만 김도진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친동생, 바로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내가 너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김도진은 뼈만 남은 동생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통곡했어요. 동생은 오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눈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진은 동생을 들쳐업고 구급차에 실어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안정을 되찾아가던 첫 번째 며느리는 떠듬떠듬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안 먹고 버텼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정신병이 있다면서 강제로 이 산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처럼 눈치를 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대신 더 끔찍한 산지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검사를 하던 의료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분 몸에서도 이재한 환자분과 똑같은 독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노출된 흔적이에요. 저와 똑같은 독에 1년이나 당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독은 한번 몸에 쌓이면 장기를 서서히 그리고 영영 망가뜨리는 무서운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독에 당했으면 진짜 장기가 다 망가져서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5년이나 멀쩡히 살아계셨던 거죠? 의료진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그 말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저와 똑같은 독을 가지고도 5년을 버틴 비밀. 그 안에 어쩌면 저를 살릴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기력을 조금 되찾은 첫 번째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얌전하게 만든다면서 끼니마다 강제로 약을 먹였어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하나씩 삼키게 했죠. 안 먹으면 묶어놓고 억지로라도 먹였어요. 그 약을 먹으면 온몸이 축 처지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을 먹는 동안엔 몸이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물거리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사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약이 독을 없앤 게 아니에요. 독이 장기를 망가뜨리는 그 속도를 멈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5년이나 시간을 번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약은 독을 완전히 지운 게 아니었어요. 망가져가는 시계의 초침을 잠시 멈춰 세운 것 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첫 번째 며느리는 죽지 않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온 거예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담당 의료진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녀가 갇혀있던 그 정신병원의 약 처방 기록을 긴급하게 모조리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약 속에 든 어떤 성분이 독의 진행을 멈췄는지 알아내기 위해 밤을 새워 분석에 매달렸어요. 저는 그 사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제멋대로 느려졌다 빨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제 호흡이 멎고 심장 박동 소리가 바닥을 치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됐어, 찾았어. 두 약이 서로 부딪히는 반응을 보니까 이 독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나왔어. 빨리 해독제 만들어. 의료진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저만을 위한 해독제를 기적처럼 만들어냈어요. 투명한 약물이 가느다란 관을 타고 제 핏줄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굳어가던 제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퍼져 저를 죽이던 독이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멎어가던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 저는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병상 한쪽에서는 김도진이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첫 번째 며느리가 저를 향해 가만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를 살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안도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아남아요.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마다 그 괴물에게서 받은 끔찍한 상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그 완벽한 독을 우리는 오히려 셋이 손을 맞잡은 그 연대로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그녀가 사람을 갈라놓으려 휘두른 무기가 도리어 우리 셋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준 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을 가만히 비춰들었어요. 기적처럼 해독 치료를 끝마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던 가엾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거울 속에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갇혀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시 한번 법정에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를 1년에 걸쳐 천천히 독살하려 한 죄와 첫 번째 며느리를 산속의 산채로 가둔 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옆에는 첫 번째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어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또렷하고 형용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저들이 저지른 잔혹한 짓들을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아침 몸에 좋은 국이라며 저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그릇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독을 눈치챘다는 이유 하나로 5년 동안 깊은 산속 병원에 갇혀 죽지도 못한 채 짐승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흉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쓰고 있던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닥쳐. 다 퇴졌어야 할 것들이 어떻게 살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너희들
다 내 손으로 죽였어야 했는데 이게 다 망쳐버렸어. 시어머니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듯 악을 써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요. 결국 양옆에서 달려든 법정 경위들에게 두 팔을 붙들린 채 그녀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고상한 척하던 여자의 그 추악한 마지막 모습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똑바로 지켜봤어요. 이윽고 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죄는 같은 인간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끔찍합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두 사람에게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형벌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길고 긴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저는 조용한 교회의 카페로 돌아가 평범한 빵집 사장님으로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 속에서 조용히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게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자꾸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가족이라는 달콤한 이름에 속아 소리 없이 죽어간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똑같은 함정에 빠져 떨고 있을 누군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을 굳게 다졌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편하자고 숨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겪은 그 생지옥을 다른 사람은 절대 겪지 않게 내가 막아낼 거야.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괴물들을 이제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겠어. 저는 곧장 김도진과 첫 번째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수년간 모든 것을 걸고 홀로 악당들을 쫓아온 노련한 김도진. 그리고 병원 서류와 약물 기록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꿰뚫어보는 첫 번째 며느리. 지옥을 함께 건너온 우리 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서 제 결심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겪은 이 일,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묻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직접 지켜주는 거예요. 같이 해줄래요? 제 말을 들은 김도진이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네가 그 말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 평생 이 일에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인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끝까지 함께 하자. 첫 번째 며느리도 두 주먹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지금도 저처럼 어딘가에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서류 한 장 한 장 다 뒤져서라도 꼭 찾아낼게요.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단단히 모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도심 한복판에 제법 넓은 사무실 하나를 임대했어요. 사무실 문 앞에는 묵직한 명패 하나가 걸렸습니다. 가족으로 위장한 범죄와 보험 사기를 전문으로 파헤치는 조사사무소. 우리는 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며 가면 뒤에 숨은 악인들을 끝까지 사냥하는 한 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사무소의 문을 활짝 연 바로 그 첫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우리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이상해요. 다들 소름 끼칠 만큼 친절한데 자꾸 제 앞으로 큰 보험을 들라고 강요해요. 거절하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요.
저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여자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두운 산속을 맨발로 헤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1년 전의 제 모습이 그 여자 위로 그대로 겹쳐 보였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차갑게 식은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어요. 잘 찾아오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제가 당신을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제 말을 들은 의뢰인의 두 눈에서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세 사람은 그 즉시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진은 오랜 형사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뒤를 은밀하게 캐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이 가입한 보험 기록과 꽁꽁 숨겨둔 서류들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의뢰인 곁에서 그녀를 안심시키며 시댁의 수상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각자의 특기가 톱니바퀴처럼 척척 맞물려 돌아갔어요. 순식간에 그들이 그동안 감춰온 지저분한 전과 기록과 몰래 사용하던 대포폰 내역이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겉으로만 멀쩡했지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포위망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자료들을 천천히 훑어보고는 자리에서 결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굳게 닫혀있던 사무소의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거리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재아는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가족 하나를 바랐던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악마들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맨발로 헤매며 살려달라 울부짖던 그날, 이제야는 모든 것을 잃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을 때 그 어떤 독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는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고 마침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가면을 쓴 괴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괴물들을 끝까지 쫓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인연들이 가면이 아닌 진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